네,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이제 토양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양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토양을 살리자고 그러는지 그것들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첫 강의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명이 등장하면서 토양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암석이 출현하고 이 암석이 풍화돼서 진짜 우리가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양, 흙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것은 저는 철저하게 생명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끼에서 출발해서 생명들이 육지에 도약하면서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게 흙이에요. 그리고 생명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토양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한한 자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토양이라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유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서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후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생기면서 토양에 가지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능력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한번 봤던 화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바위가 있어야겠죠. 모함이라고 하는 이 모함이 있어서 이게 풍화되는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게 흙이에요. 근데 누가 풍화를 시키느냐? 날씨가 있겠죠. 우선 날씨가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바위가 얼었다가 이게 풀리면 또 깨지고 계속 깨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날씨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에서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유기산, 식초를 분비한다 그랬잖아요. 식초처럼 그런 산을 분비해요. 그러면 바위를 녹여요. 그래서 녹이는 그런 물질들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들이 썩어서 만들어내는 유기물이 함께 합쳐지겠죠. 이것들이 이제 흙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 엄청나게 장대한 시간이에요. 진짜 토양이 하나, 흙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빗방울에 바위가 점점 뚫려 나가듯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쳐서 형성이 된 게 흙입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바뀌면서 뭐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날씨가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건조지대도 나타나고 수빈한 지역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흙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수평선이 있고 그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흙이에요. 예. 이게 극지방에서부터 적도지방까지 이게 이제 그게 북극에서 만약 이제 그 극지방까지를 단면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이 열대우림 지역에 이렇게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게 토양의 깊이거든요. 식생이 깊은 만큼,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만큼 토양은 깊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두리 지역에 이제 사바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산맥이 있고, 뭐 이런 지역에는 이제 드디어 건조한 지형이
나타나요. 사막이죠. 비가 안 오고 식물들이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토양의 깊이가 굉장히 얕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온대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그 뭐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타이가 기후를 보면 거기도 강수량이 좀씩 늘어나죠. 그리고 식생도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심이 이렇게 깊어지죠. 그러다가 툰드라 극사막 지역으로 가면 또 이제 토심이 얕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걸 보더라도 결국은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만들어내는 흙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구성물들의 이렇게 변화를 보면 실제 이렇게 산소부터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서로 많아요. 근데 이제 산소는 이런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화된 형태로 있어서 많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규소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규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규소에 여타의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토양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규소를 보면 SiO4예요. 이게 지금 옆에 있는 분자식이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죠, 그죠? 이게 자꾸 넘어가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이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흙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게 흙 입자가 마이너스로 다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SiO4라고 하는 규산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흙 입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그 변두리로 칼륨 플러스 Cu, 구로 2가, 칼륨 1가, 마그네슘 2가, 칼슘 2가 이런 플러스 이온들이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만약 식물의 뿌리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뿌리에서 이렇게 양이온 H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을 분비해서 흙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개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2개죠. 그러니까 2가에 칼슘 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토양 안에서 단순하게 이게 그 뭐 물에 용해돼서 이렇게 되긴 하긴 하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화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을 이해할 때 이게 어려운 과학의 화학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뭐 H2O하고 CO2가 분비돼서 여기 H2CO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H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흙입자에 대신 달라붙어줘서 양이온에 우리가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떨어뜨려서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양의 이제 입자 구조를 보면 이게 뿌리하고 이제 이렇게 흙 입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흙 입자에 고정된 수분이 있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유효 수분이냐 아니면 무효 수분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흙 입자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식물들이 아무리 흡수하려고 해도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공국이 많이 생기면 토양 내에 빈 공간들 이런 공간이 생기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들이 이렇게 많아지죠. 그리고 그 공간 중에서 커다란 공간들은 이렇게 공기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뿌리도 결국 이제 산소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뿌리털에서 나오는 게 H2O하고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죠?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이제 H2O는
이게 광합성이 아니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배설물로 분비한 거고, 이것은 광합성의 결과로 또한 이제 분비한 거고, 이런 분비물들이 이제 쌓여서 공기층으로 확산되고 뿌리 쪽으로는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들은 이 뿌리 공생의 부분이에요.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설탕이라고 하는 게. 설탕이라는 거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설탕을 만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설탕 만들면 당연히 열매를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쓰진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뿌리 쪽으로 보내는 일이에요. 뿌리 쪽으로 이 설탕을 내보내요. 왜냐하면 이 설탕을 필요로 하는 토양 내에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내 미생물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뿌리 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설탕을 얻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달려들죠. 미생물들이 일방적으로 이 설탕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식물들한테 필요한 이 인산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양분들을, 미네랄을 나눠줘요. 식물한테.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미생물들은 식물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그리고 식물은 이 미생물들한테 필요한 설탕을 막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안에서 양이온을 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토양 내의 미생물들과도 이런 양분을 가지고 서로 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공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비교표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표를 그림을 보는 게 나은데,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균군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토양 내 미생물을 활용하지 않는 옥수수는 옥수수 하나 달렸죠. 근데 균군을 활용해서, 토양 내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자라는 옥수수는 2개를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육의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무균군 공생을 하는 이런 작물들은 뿌리를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양이온 내보내고 토양에 붙어있던 양이온을 흡수하는 방식. 뿌리를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PO4, 이건 플러스 이온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토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이온은. 그러다 보니까 토양 안에 있는 물들에 용해되어 있는 애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토양 용액이 부족한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역에서는 인산이 없어요. 그래서 인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결핍의 요인이 됩니다. 근데 균군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것들의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냐 마이너스 이온이냐 상관없이 이 미생물들의 역할이 뿌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 뿌리는 이렇게 초록색인데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균근이에요.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의 이름 균근인데 뿌리 역할을 하고 있죠. 뿌리처럼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물도 심지어는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균근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양분을 가져오고 그런 역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병충해 저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뭄 저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내염성 증가, 그다음에 면역작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뿌리병에 있어서도 뿌리병 저항성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의 독성에 대한 저항성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저항성들을 나타내는 건강한 작물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오늘 주제는 이런 토양의 뿌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양 성분을 조달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토양 내의 미생물들, 균군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어떤 것을 합성하고 어떤 것을 저장하고 어떤 것을 이동시키고 결국 이것을 이제 뿌리로 어떻게 또한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식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수분으로만 치면 뿌리로 흡수해서 2% 증발하고, 그죠?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뿌리 쪽에서 합성하기도 하지만 잎에서도 합성하고, 그죠? 그다음에 광합성은 설탕, 아미노산을 이 잎사귀에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열매는 이제 단백질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경우. 단백질로 저장하는 것은 이제 콩이죠, 그죠?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콩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저장이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은 참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건 지방으로 저장하고, 전분으로 저장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고구마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분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과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거 생산한 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걸 생산하고 또는 이제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사이클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는 이렇게 이제 광합성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후에 뿌리 속에서 어떻게 또 활용되는지를 눈여겨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작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열매를 이렇게 맺고 저장되는 과일들 또는 이제 열매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부족한 영양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 B2는 50년 사이에 2분의 1로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버섯에 함유된 섬유소는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했고 아스파라거스에 함유된 비타민 B2는 50년 사이에 반이 줄었죠. 그리고 감자에 함유된 철분은 5분의 1까지 심지어는 감소했어요. 그리고 심참에 된 철분은 50년 사이에 6분의 1 이하로 감소했고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는 30년 사이에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어요. 자, 이런 이제 이 영양분의 감소, 부족한 영양소는 어디서 오는지 토양 내에 작물들이 빨아들이는 양분이 그만큼 결여되었다는 뜻이에요. 토양에 있는 미네랄의 함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설탕이에요. 근데 설탕에다가 이제 토양 내에 있는 미네랄을 하나씩 붙이면 거기에 있는 이제 양분들이 비타민 A라든지 뭐 비타민 B2라든지 이런 게 돼요. 거기에도 복합적인 게 들어가면 또 다른 이제 영양소가 되죠. 근데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면 설탕밖에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텃밭에서 심어서 우리가 작물을 먹어보면 시중에서 사서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맛이. 그 맛이 다른 이유는 시중에서 사서 우리가 소비하는 농작물들은 우리가 텃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네랄 함량이 떨어진 토양에서 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죠. 더구나 거기에다가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치고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물도 인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럼 작물 스스로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땅속 깊이에 있는 미네랄을 퍼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청취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이제 홍천의 홍순덕 선생님은 이제 고추를 이제 직파를 하셨대요. 고추를 직파하게 되면 모종으로 키웠을 때보다는 훨씬 더 뿌리를 깊게 내려요. 왜냐하면 지상부로 자기가 뻗을 수 있는 줄기만큼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씨앗으로 파종하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만큼 위로 높이 자라는 만큼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니까 깊은 곳에 있는 미네랄들을 퍼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심을 때 모종보다는 씨앗으로 파종하는 게 훨씬 더 깊은 곳에 미네랄을 퍼올려서 맛도 훨씬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향기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 재료를 먹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특이한 역할의 어떤 향기는 그게 토양 내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다 보면 옛날에는 이게 먹을 때 향긋한 향이 났는데 요즘에 이게 향기가 좀 덜하네 라고 하는 것도 이 토양 내의 미네랄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MBN이라고 그 농업방송이에요. 농업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사과에서 1975년과 현재를 비교한 거예요. 이건 이제 미국 농무부 자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A가 75년이면 현재까지 몇 년이죠? 한 40년? 네. 45년? 이 정도 됐는데 보면 이게 비타민 A가 41% 감소했고 비타민 C가 피망에서 31% 감소했다. 그리고 브로콜리가 칼슘 비타민 A가 50% 감소했고 철분 마그네슘이 80% 감소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채소의 미네랄 고갈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평균 27가지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냈어요. 구리 감소가 76%고 칼슘 감소가 46%, 철분 감소가 27%, 마그네슘 감소 24%, 칼륨 감소가 16%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육류에서도 나타나요. 육류나 또는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왜 이런 애들이 나타나냐면 당연히 이 소라든지 돼지들이 먹는 사료가 다 또 이런 채소라든지 곡류에서 조달이 되니까. 그리고 목초지에서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목초지의 환경 또한 마찬가지로 토양의 지력들이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류에서 있어서의 미네랄 감소도 이 그 채소에서의 미네랄 감소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이게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철분은 특히 더 감소를 했죠. 그리고 뭐 칼륨이라든지 이것도 비슷하게 감소했고 특히 이제 인이라고 하는 부분 감소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종을 심고 재배하고 이런 것 자체가 토종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미네랄 보유량이라든지 깊은 맛을 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토종을 지키는 운동을 하는데 토종과 함께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이 토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토양의 중요성들을 한번 알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 텃밭이라든지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토양을 살려나갈 건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음식의 이제 양분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이제 해놨어요. 원래의 음식이 이제 100%였다면 이렇게 DNA로 이제 뭐 씨앗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줄고 또 화학적 농약, 케미컬 스프레이, 그죠? 화학적인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리포세이트라든지 이것도 이제 제초제죠. 그다음에 운송수단으로 해서 이 바로 수확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장이라고 하는 운송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의 과정에서는 이제 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쇄 이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가공 과정 그다음에 포장 과정 그리고 음식물 이제 소매점에서 저장되면서 또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주 그 낮은 양분의 이제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씨앗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화학농약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관행농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렇게 식물들의 잎이 뿌리를 이렇게 지탱을 하면서
뿌리와 공생하는 이제 다양한 토양 내 미생물들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수확할 때도 지켜야 될 이제 규칙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수확, 50% 미만의 수확을 해라. 엽채소의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상추가 이게 엽채소가 맺히면 상추가 이제 전체 수확량의 전체 잎의 면적의 한 50% 미만으로 한두 장 정도 띄어내는 일. 안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속에 있는 몇 개 잎만 남겨놓고 대개는 이제 상추를 수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확하면 이 뿌리가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뿌리가 성장을 멈춘다는 얘기는 미네랄들을 이렇게 퍼날를 미생물들한테 나눠줄 설탕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엽채류라든지 이런 걸 생산할 때 또는 이제 텃밭에 있는 잡초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텃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때 이게 되게 이제 뿌리째 뽑거나 이러지 말고 잡초도 50% 정도. 그러니까 뿌리가 잠깐 성장을 멈출 정도. 이 정도로만 두면 이 잡초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죠? 잡초도 토양의 유실을 막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뿌리의 미생물과의 공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인하는 미생물들이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퍼올리는 미네랄들이 표층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식물들에서 활용하는 양분들을 보는데 처음에 이제 양분들의 이런 순환들이 있는데 대기 중에 이제 먼저 탄소 순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통해서 이제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환원 반응으로 설탕이라든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 이제 탄소를 배출해요. 이게 뿌리에서 배출하는 탄소들이 토양탄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토양 내 탄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퇴비를 준다든지 유기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토양 내 탄소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토양에 탄소돼 있는 것, 토양에 저장돼 있는 탄소들이 항상 토양 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한 토양 내에서 또 분해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이게 이제 뒤에는 이제 어떤 역할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공기 중으로 되돌리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줄 텐데 가급적이면 토양 내에 많은 토양탄소를 저장하는 게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탄소는 설탕, 그다음에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나 식물에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에너지원이 이 탄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 내 미생물들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토양탄소가 굉장히 많아져야.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토양탄소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너무 많은 수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확물에 대해서 토양 안에 이런 유기물을 많이 가두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토양에 산소가 떨어지면 그만큼 토양 내 미생물들의 비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소 순환이에요. 질소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동식물들의 이제 그 배설물이라든지 우리 이제 축분이라든지 뭐 가축분유로 많이 질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토양 속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워낙은 공기 중에도 질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79%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양 내의 질소보다는 질소의 고향은 공기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 중에 있어요. 공기가 토양의 질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토양에 잠시 머무르다가 이렇게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콩과작물에서 이제 이렇게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라든지 그리고
이 바로 이렇게 배설한 축분이라도 미생물들의 분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없으면 식물들이 바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빨갛게 콩알처럼 생긴 것들이 다 박테리아, 토양내 미생물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화학 비료를 주면 화학 비료는 당장 식물들이 흡수를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주는 이제 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유기질 성분들은 이렇게 미생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동화작용, 질소 동화작용 뭐 이런 것처럼 모든 동화작용들은 식물의 잎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질소 동화작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의 잎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질산염의 형태로 이렇게 식물에서 이제 활용이 되게 되면 되게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식물 세포 안에 있는 물주머니에 이게 보관이 돼요. 그러다가 점점 식물의 이제 세포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3주 간격으로 이제 웃걸음을 한다든지 이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을 앞둔 지금이죠. 이제 지금은 우리 배추라든지 가을 작물들이 있는데 웃걸음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질산염이라는 형태로 식물에 저장된 상태로 우리가 수확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거 먹겠다고 이렇게 탭이라든지 이런 걸로 농사지었는데 결국은 발암 물질의 하나인 질산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앞두고 한 3주 전에는 수확 이렇게 탭이라 하더라도 거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활용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또 공기 중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탈질 산화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순환 안에서 아예 이제 활용이 못된 상태로 아질산염이라든지 질산염 형태로 토양 내에 남아있기도 해요. 네. 그게 이제 염류라고 하는 염류집적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의 형태가 이게 탈질 박테리아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휘산되는 게 아니라 토양 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 하우스 표면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소금기처럼 끼어 있는 것들을 보는 게 그게 이제 이렇게 염류가 집적이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한 이제 빗물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지 않으면 토양 내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경운 작업을 얘기하게 될 텐데 토양 내에 이제 물순환이라든지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트랙터가 이렇게 갈고 내려간 그 밑바닥에 있는 경반층 이 안에 이 질산염이라든지 아질산염이 쌓여 있는 층이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비독층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거름독이라는 얘기죠. 거름독이 가득 차 있는 층이 하나 형성이 돼서 식물 뿌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이제 가물거나 이러면 염류가 이제 표면으로 슬슬슬 올라와서 작물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독하거든. 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독층이라 했으니까 독이죠. 식물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인이에요. 인이 어떻게 지구 내에서 순환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까에서 얘기했듯이 PO3 마이너스, PO4, 3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항상 미생물에 의한 아니면 물에 용해된 용성인비라고 그러죠. 물에 용해된 형태의 인거름이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토양 내 인성분해로 이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식물에 흡수되고 이것이 동물이 섭취해서 다시 또 이제 물에 용해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축분이 아니라 축뇨, 그러니까 우리 소변, 사람의 소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배출되는 게 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토양 내에 분해돼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동이 돼서 다시 또 식물에 흡수되고. 근데 이게 이제 인거름이 굉장히 많이 토양 내에 이렇게 넘게 되면 이게 다시
하수 시설로 또는 이제 강으로 바다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하천에 이제 우리 녹조 현상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이 토양 내에 있던 인성분들이 강으로 흘러내려서 나중에 이제 장마 그치면 항상 생기는 게 이제 하천의 오염, 녹조 현상이잖아요. 이 인을 매개로 하는 이제 녹조들이 번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녹조들이 죽으면 다시 이제 강바닥이나 바닷바닥에 이렇게 침전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암석화되거나 그래서 다시 융기하게 되면 암석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인회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위로 산에 이제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양분 성분과 달리 인거름은 우리 토양 안에서는 굉장히 과잉이라고 그래요. 인성분은 과잉인데 대신에 이게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냐 아까 얘기했듯이 물에 용해될 수 있는 형태로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실제 인성분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성분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 왜냐하면 물에 용해되지 않거나 미생물에 대해서 이동될 수밖에 없고 토양은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서로 대치되거든요. 인성분은 비가 오면 쉽게 이렇게 강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인성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미생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에요. 칼륨. 우리가 이제 질소는 이 식물 세포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 잎걸음이라고 그러고 인산은 열매를 맺을 때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열매걸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칼륨은 뿌리에서의 삼투압이라든지 뿌리 생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칼륨은 뿌리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륨 걸음들은 대개 이제 나무에 이렇게 칼륨이 저장됐다가 낙엽으로 떨어지고 저장되고 그다음에 수확물로 얻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비라든지 경운에 의해서 토양 표면에 있던 칼륨들이 이렇게 용해돼서 칼륨 용액으로 이렇게 돼서 식물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칼륨 용액일 때는 식물에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직접 흡수되게 되는 형태고 그다음에 토양 내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H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을 내보내주고 대신에 칼륨을 가져가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이 뿌리에서의 일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은 여기서 뿌리에서의 산성물질 또는 이제 미생물이죠. 그죠? 여기서는 미생물은 표현이 안 됐는데 미생물들이 이 나무가 생산한 포도당을 얻어가고 대신에 이 미생물들이 칼륨을 뿌리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이제 이런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륨도 우리가 이제 토양 내의 원소 중에서 미량 원소로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이제 작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이용할 수 없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토양 교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토양 전문용어로 2대1형 이제 그런 이제 토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아예 격자로 이렇게 고정이 된 칼륨이라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풍화작용도 느려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복원을 위한 이제 5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연중 내내 작물이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녹비작물. 그것도 아니면 잡초라도.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다들 이제 작물들을 다 수확하고 없잖아요. 그죠? 수확하고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물들을 비워두면 결국 이제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작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포도당을 얻을 데가 없어요. 예. 날씨도 추운데 쫄쫄 굶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가을, 겨울이라 하더라도
밭은 항상 뭔가 푸르르게 채워넣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내 미생물들을 작동시켜라. 우리가 이제 저 시간에는 이제 토양 미생물들이 병해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미생물도 있고 병해충도 있는데 어떤 미생물들을 작동시켜야 되는지.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토양한테 좋은 작물한테 유용한 미생물들이 있죠. 어느 게 유용한 미생물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시중에 있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용 미생물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배양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미생물들은 배양액에서 이제 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원종, 원원종, 그다음에 보급종, 뭐 우리 씨앗을 분류할 때 이제 그렇게 하듯이 보급종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자연 상태에서 있었던 미생물들이 아니라 결국 배양액이라고 하는 따뜻한 온실에서 자랐던 미생물들이라서 오래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집해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배하는 농장에 이식할 건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작물의 재배로 다양한 미생물,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작물에 그러니까 한 작물로만 이렇게 단일 작물, 우리 모노컬처라고 그러죠. 한 가지로 뭐 저기 횡성에 가보면 산 전체가 그냥 배추밭이고 저기 고창에 가보면 산 전체가 수박밭인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야 그런 작물마다의 서로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들을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작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토양 내 생태계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양성들이 갖춰지면 해로운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생물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작물과 이 식물과 같이 공생하는 미생물들 중에서 도대체 해로운 애들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몇 퍼센트 될까 이렇게 따져서 계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해로운 미생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미생물들을 갖추게 되면 그만큼 같이 이제 먹이 경쟁을 하는 미생물들끼리 이제 경쟁이 있겠죠. 그걸 흔히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해로운 미생물들을 퇴치하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제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들은 자연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자연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4번 이하 여러분이 다 실천하시는 분이죠. 그죠? 화학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닐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경운 또는 이제 부분 경운을 실천하라. 우리가 이제 밭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흙을 곱게 깨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무경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양 내에 유기물을 계속 유기물 멀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토양 내에 유익한 경운해 줄 수 있는 미생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굳이 갈지 않고 심을 자리만 이렇게 구멍을 파서 심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초기에 할 수 있는 초보적인 부분은 부분 경운이에요. 그러니까 심을 자리 주변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작물을 심는 거죠. 이게 이제 토양 내에 이렇게 경운을 하는 순간 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가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서식처는 사실은 어쩌면 이 그 땅속인데 이 경운하는 순간 이제 햇빛이라든지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서식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죽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분에 좀 휴식해달라고 하셔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양희자 선생님이 서로 또 이제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갖고 해야 돼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희자 선생님 받아주세요. 양희자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안 들립니다. 양희자 선생님 안 들려요. 음소거하고 말씀해 주세요. 최복희 선생님, 양희자 선생님 음소거 해제 시켜주세요.
네, 양희자 선생님도 음소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음소거해서 소개 좀 진행해 주세요. 양희자 선생님, 음소거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네, 지금 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러면 아, 됐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고라고 하나요? 네, 잠시 음소거가 안 돼서 조금 이제 헤매게 됐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를 좀 할 건데요. 그 들어오신 분들 그 참가자 명단이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된 게 좀 있어요. 아이폰이나 뭐 슬로푸드, 논산 연어 뭐 이런 분들은 실명으로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애타 기다리시는 그 기록에 대한 거는 지금 유튜브 작업을 조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직접 들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 시아토서관 협의회 후원 회원이나 또 각 지역 시아토서관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회차마다 서로 조금 이제 얼굴이라도 조금 알고 지내는 그런 일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는 저번 주에 김지훈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싶다고 이제 채팅이 와서 김지훈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고, 깜짝 들었나? 좋겠고, 또 김강수 선생님 몇 번 호명을 했는데 인사를 못 하셨어요. 강동시아도서관 현재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강수 선생님 나오셨나요? 김강수 선생님 참가는 하셨는데 저번에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자, 그러면 화면에 계속 보이시는 김동중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네, 나와 해주시고. 있어요, 저는. 그럼 김강수 선생님 먼저, 회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뭐요? 인사.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서울 강동 토종씨앗도서관 김광수입니다. 좋은 강좌를 마련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만날 기회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려요. 김근중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하시고, 호치 선생님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최복희 선생님. 최복희 선생님. 본인이 음소거가 안 되시나요? 우리 호스트 선생님이 오늘은 바쁘신가 보네. 호스트 선생님, 최복희 쌤, 김건진 선생님 인사 말씀 듣고 싶거든요. 이제 본인 음소거 되는데. 안 되시나 본데. 오늘은 김지현 선생님도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러면 기억 니은 순으로 권경희 선생님 계시죠? 권경희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애기 목소리 같아. 정말 강동 토종씨앗 도서관 검정입니다. 네. 네,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 급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네. 다른 분들이 오늘 소개하기로 제가 지금 찍어 놓으신 분들이 안 들어오셔서 오늘은 그 우즈벡에 계시는 분 좀 인사 말씀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고 아이폰 쓰시는 아이폰이라고 참가자 명단에 계시는 분 좀 부탁드려요. 실명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논산 연옥님도 아직 실명으로 안 고치셨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박영재 네, 대표님, 네, 네. 네, 수업 시작해 주세요. 네.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 전체가 아울러서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토양 내 미생물들을 어떻게 배양할 것이냐, 이 원칙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작물 순환을 보면 되게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가지과 작물, 그다음에 콩과 작물, 십자과 작물, 뿌리채소. 예. 그래서 이제 과별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같은 과의 작물이 매년 심겨지지 않게 한 공간에 이런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뿌리채소 이렇게 또는 이제 십자가 채소 중에서도 뿌리 작물이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곤충들의 종충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종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과, 그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이제 나뉘잖아요. 그래서 작물들도 이제 그런 패밀리가 있어요. 그런 패밀리에 집착하는 이제 곤충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같이 공생하거나 거기에 기생하거나 거기를 또 이제 해하거나 뭐 이런 이제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토양 내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과에 이렇게 함께 공생하는 또는 기생하는 그런 이제 토양 내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생물들은 굉장히 좀 편식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여러 가지를 먹는데 비해서 곤충들은 좀 편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오랜 이제 진화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질서를 이제 채택한 거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작물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토양 우리가 5평이면 사실은 5평 안에서 뭐 이걸 어떻게 돌려짓기를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섞어짓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작물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함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물 순환은 특히 이제 작물이 어느 패밀리에 속하는지 어떤 과에 속하는지 어떤 종에 속하는지 어떤 속에 속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들을 좀 많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콩과 작물들은 그 안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작물 순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과로 이렇게 순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다비작물 또는 이제 다비작물이 아닌 비료를 덜 필요로 하는 작물 그다음에 콩과 작물 이런 형태로 순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 순환은 항상 이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텃밭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작물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실천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 아까
그림으로 봤지만 이거 작물을 직접 이제 한번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지인데 가지를 이렇게 미생물이 있는 조건, 그다음에 미생물이 없는 조건. 미생물이 있는 조건에서는 벌써 이제 꽃이 피었죠. 근데 미생물이 없는 조건은 아주 어린 형태로 이렇게 뭐가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물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생육에 있어서 성장도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게 이 미생물들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단순하게 작물을 이렇게 많이 수확하고 먹는 것에 있긴 하지만 그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토양 미생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노컬처, 그래서 아예 단작 위주로 심었을 때의 이 뿌리 구조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꽃작물이라든지 뭐 해바라기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귀리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같이 심어놨을 때 토양 내에 뿌리의 구조를 보면 뿌리가 훨씬 더 깊게 내리면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에서 보면 이 토양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보장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에서 공생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귀리에 공생하는 미생물하고 전혀 다르긴 하지만 해바라기가 많은 그런 어떤 미네랄들을 퍼올리면 해바라기에 오던 미생물들이 해바라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뿌리 근처로 이렇게 양분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귀리한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꽃작물에도 나눠줘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식물들이 죽지 않게 해주는 최저생계비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미생물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뿌리의 생육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은 이제 간단하죠, 그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농약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농약이라고 안 하고 이름이 바뀌었죠. 작물보호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빨간 형태의 이제 화학적인 케미칼이 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케미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우리가 농업용 자재로 쓰는 화학적 케미칼이 늘어나는 만큼 식물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식물의 파이토케미칼은 줄어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 약용작용이라든지 어떤 기능성 물질이라고 했던 것들은 다 이 파이토케미칼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잡초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물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학적으로 그걸 밭에다 투여하는 순간 식물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토케미칼은 줄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식물은 이제 우리 텃밭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의존도를 높임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농자재는 가급적 피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런 화학적 자재들은 토양 내 미생물들을 죽이는 역할도 하죠. 살균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결국은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들을 감소시키고 토양 내 미생물들을 굉장히 척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운의 문제예요. 관행농에서는 이렇게 전면 경운을 하게 됩니다. 전면 경운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광합성으로 가둬놓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저장, 토양이 가지고 있는 탄소 저장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들어온 만큼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이 빨리 부식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유기물이 빨리 부식된다는 얘기는 빨리 결국은 공기 중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토양 내에 산소를 가두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근데 이제 노틸 또 여기 이제 아예 무경운 또는 이제 부분경운을 하게 되면 그만큼 뿌리라든지 이런 작물들의 뿌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토양 내에 남아 있어서 천천히 이게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토양 내에 탄소를 가두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는 토양 내 미생물들한테는 보금자리이면서 또 영양분 에너지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 내 미생물들을 훨씬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무경운 농사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양이 좀 좁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면경운을 거의 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전면경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큰 그 진짜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농지 보면 다 이게 전면경운에서 농사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토양이 이 표면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순간 그 서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바람이 불잖아요. 허리케인이라든지 불면 이 흡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완전히 뒤덮는 더스트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걸 금지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토양 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배양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그 토양 내 미생물이 다양해서 작물들이 훨씬 더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거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물 토양 생태계도 훨씬 더 좋아지네. 이걸 이제 발견하고 이게 부분경운이라든지 아예 무경운을 이제 권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에 이제 뭐 수확하는 작물 보면 엄청나게 큰 기계가 이렇게 가서 이제 수확을 하고 수확물만 수확하고 그 나머지 이파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잘게 부셔서 토양에 그대로 깔아요. 그리고 결국 심을 자리에만 나중에 이제 또 파종기가 들어가 가지고 심을 자리만 살짝 이렇게 그 토양 표면을 이렇게 좀 갈면서 파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토양 이 전면경운 이런 부분들을 좀 금지시키고 이렇게 부분경운으로 토양을 지키면서 토양 내 미생물들을 배양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잠깐만요.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릴 게 띄워놨는데 안 보이네. 쉽지 않네요. 네. 새로운 공유가 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수원에서 논농사 지으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착 미생물들을 이제 어떻게 땅에 가두는지에 대한 방법들이에요. 왜 이제 토착 미생물들을 작물 여러분이 이제 있는 환경 안에서 텃밭이든 아니면 논이든 그 안에서 이제 포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꼬두밥을 이렇게 한지에 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꼬두밥을 만드는 이유는 이게 습기가 너무 많게 되면 이게 쉽게 상합니다. 밥이 휘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꼬두밥 형태로 밥을 만들어서 이건 뭐 떡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꼬두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지에다 이렇게 싸는 모습이에요. 이게 한지에 싸서 한지에다 싸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흙이라든지 이런 게 닿지 않게. 대신에 한지는 이게 다공질이라서 미생물들은 여기에 쉽게 달라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밭 주변에 있는 야산에 이렇게 부엽소층에다가 이 한지째 이렇게 묻어줍니다. 묻을 때 이제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덮어주는 이유는 혹시 이제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맞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게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주일 후에 꺼내 보면 이렇게 이제 부엽토 포도밥 안에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의 곰팡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음식에 이제 상했다고 그러겠죠. 이제 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 그 부엽토층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꼬두밥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꺼내요. 이걸 이제 가장 좋게 하는 방법들은 이런 꼬두밥을 묻을 때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다음에 그늘진데, 그리고 습한데, 뭐 이런데, 건조한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 군데다 묻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건조한 데서 사는 미생물들, 습한 데서 사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모아서 여기 보면 이제 황설탕, 원당이라고 그러죠. 원당으로 이렇게 섞어줍니다. 여기 이제 곱게 섞은 모습이에요. 여기 뭐 붉긋붉긋한 무늬도 보이고 검은 무늬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황설탕이 원당 설탕이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에너지원을 써서 얘네들이 증폭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찐덕찐덕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설탕이 녹아서 이게 이제 원원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원원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원원종 자체를 물에다가 희석시켜서 액비 형태로 작물한테 줘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퇴비를 만들 때, 이 원원종을 물에 희석시켜서 뿌려주면서 퇴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섞어띄움비라 해서 1차 증폭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토양 안에 있는 이 논인데 논에 있는 흙하고 저희는 이제 미강을 썼습니다. 미강하고 10대 1로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원원종을 물에 희석시켜서 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죽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분 함량이 한 60%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또 일주일 지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토양 안에 이렇게 하얀 곰팡이들이 또는 붉긋붉긋한 곰팡이들이 쓰여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증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이제 더 양을 많이 늘릴 거면 거기다 더해서 미강도 더 넣고 흙도 더 넣고 거기다 중간중간에 이 원원종을 더 뿌려줘서 더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활용할 때는 이걸 자체를 이제 논에 뿌리는 모습이죠, 그죠? 논에 이렇게 뿌려주고 아니면 이제 이 액기스 자체를 이제 분무기로 해서 이렇게 액비 형태로 살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7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논농사는 다 이렇게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강이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제 미강 재료를 다시 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원종을 만들면 밭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퇴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한약 찌꺼기로 퇴비 만든다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원원종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재들을 만들 때 모두 이 미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발효라든지 그다음에 작물과의 공생에서 이 미네랄들을 옮겨주는 역할까지 돕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뭐 질의나 또는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신석 쌤이 올리셨는데요. 가축분 퇴비가 토양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농협 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중 농자재상에서 쉽게 구하는 게 축분 탭이에요. 근데 사실은 축분 탭이는 유기농 자재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축분 탭이는 다 유기질 탭이니까 써도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분 탭이는 유기농 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축산 이상의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춘 축분만이 유기농 자재로 허용이 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축산 과정이 사료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항생제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성장 촉진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그 배설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분 퇴비는 대개 저희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권합니다. 축분 퇴비의 걸음발은 굉장히 좋은 데 비해서 이런 그 항생제 문제라든지 이런 인공적인 케미칼의 문제가 화학물질의 문제가 이 축분 퇴비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작물 재배 순서에서 토착 미생물 먼저 부분 경운의 정도는 안현숙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부분 경운의 정도는 되게 이제 우리 전통 농업에서는 그 구종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을 자리에만 구멍 파고 우리 흔히 호박 심을 때 그렇게 하죠. 구멍 파가지고 퇴비 놓고 그 안에 이제 흙하고 같이 막 섞어준 다음에 깨끗한 흙을 한번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호박을 심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구종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퇴비도 없던 시절에 했던 이제 농사법이기도 하고 퇴비가 없는 퇴비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이제 농사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부분경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우리가 줄파종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전파종도 있고 줄파종도 있는데 줄파종 같은 경우는 심을 자리만 줄로 쭉 그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퇴비하고 흙하고 섞고 거기에다 씨앗을 파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경운이라고 합니다. 서양에는 이제 그게 기계화돼서 그런 이제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그다음에 토착 미생물 유통 기한이 있나요? 아까 만들었던 이제 설탕으로 이렇게 범벅을 한 원원종의 의미는 유통 기한이 이렇게 없어요. 네. 토착 미생물을 만들었을 때는 왜냐하면 설탕이 이게 이제 에너지원도 되긴 하지만 이런 미생물들을 잠재우는 휴면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설탕에 이렇게 재워놨을 때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걸 이제 희석시켜서 물에 같이 포함시켰을 때는 다른 이제 발효 과정들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 쓰시는 게 좋고 원원종은 유통기한이 따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눠주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 방성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이제 냉장 보관을 해서 했다가 이제 바로바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작물 재배 순환에서 보리 같은 것들은 어느 순서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되게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작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 이제 수확용 작물이 되기도 하지만 녹비 작물에 그래서 커버 크랍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휴면 농사 휴년기에 얘네들을 토양 내 미생물들을 배양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작물 순환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여름 작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보리 같은 것들은 그 사이사이에 심어서 토양을 지키는 작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분 퇴비를 2, 3년 묵혔다 쓰면 괜찮나요? 근데 보통 이제 축분 퇴비를 2, 3년 묵혔다 쓰는 이유는 축분 퇴비가 이제 미숙 퇴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스가
있어서 그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2, 3년 후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축분에 있는 그 케미칼, 그 화학물질의 그 화학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미칼의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콩을 수확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뿌리까지 뽑아서 멀칭해 줬는데요. 뿌리만 두고 나머지를 베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미생물 생태계에 도움이 될까요? 예, 서양에서 하고 있는 부분 틸이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확을 하는 잔해물을 그대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지상부는 이렇게 잘라서 곱게 깔아주고 뿌리는 그대로 남겨놓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부분 경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뿌리를 뽑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토양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토착 미생물을 만들 때 미강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까 우리 쌀로 했지만 쌀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쌀을 배양 증폭을 하려면 쌀을 활용하면 훨씬 좋겠죠, 좋기야. 근데 쌀은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거니까 그 부산물인 미강을 대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미강에는 또 대신에 쌀이 가지고 있는 쌀은 전분밖에 없는 데 비해서 미강에는 훨씬 더 풍성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원, 영양원이 있어서 미강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생활 EM으로 액비를 만들어 쓰는데 농업용 EM을 사용할 때와 차이가 있는지요? 예. 생활 EM과 농업용 EM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E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제주도에서 EM 농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원원종이 차이는 없고요, 똑같은 EM 미생물입니다. 대신에 이제 EM을 우리가 이제 기피하는 이유는 EM은 이제 일본에서 배양해서 만든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에서도 물론 맞는 애들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배양액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된 거라서 배양액이 없는 자연 텃밭 환경에서는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토착 미생물들은 원원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쌀이라든지 뭐 미강을 활용하긴 했지만 자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애들이라서 훨씬 더 EM 미생물보다는 생존 기간이 길게 유지됩니다. 탄소 고정식물은 이제 우리가 탄소 고정식물은 모든 식물이 다 탄소 고정식물이에요. 광합성 하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다 탄소 고정식물에 해당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탄소 고정이 돼 있는데 그걸 쉽게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가지 않게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 경운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없으면 이제 바이오차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이제 자재를 통해서 탄소를 더 토양에 이렇게 불어넣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 이판도 선생님이 잠시만요. 그 톡으로 여기서 화면에서 할 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녹비는 뭘까요? 공원인 낙엽을 얻어서 밭갈 때 넣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녹비라고 하는 것들은 질소 고정을 하는 그런 이제 작물들을 얘기합니다. 헤어리 배치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헤어리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알팔파는 아니고 뭐그 토끼풀이라든지 뭐 이런 알파카. 토끼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녹비 작물이라고 해서 콩과 작물들을 이제 녹비 작물로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커버 크랍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작물로도 주로 이제 녹비 작물을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땅이 워낙
그 토심이 깊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토양 깊이까지 경반층을 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깊게 갈아주는 이제 경운작물이라고 해서 이제 호밀이라든지 뭐 이런 그 키가 큰 이런 그 벽과작물들을 파종하면 뿌리가 깊게 내려서 이 걔네들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경운작물로 호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무슨 질문 있었다고요? 이판도 선생님? 고라니 방지로 들깨를 심는데 해마다 같은 자리에 심어도 될까요? 고라니, 방지로 들깨를 심잖아요. 네. 그걸 해마다 같은 자리에 심어도 되냐? 들깨는 따로 이제 이렇게 연작 피해가 없는 작물에 속해요. 그래서 매년 같은 자리에 심어도 따로 이제 계속 이어짓기를 해서 이렇게 작물이 잘 안 자란다든지 그런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심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지선님이 또 토양의 산성, 알칼리성은 어떤 것들이 결정하나요? 이게 우리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토양이 이제 산성이 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토양을 이루는 기본적인 이제 모함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이제 풍화된 결과로 만들어진 흙들은 되게 산성화가 쉽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제주도라든지 제주도 그다음에 철원, 연천, 포천 같은 이제 현무암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양, 영월 뭐 이런 것 같은 그 석회암 지형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또 모함이 석회암이라든지 현무암이라서 알칼리성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토양이라 하더라도 식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H 플러스라고 했던 양성자들이 계속 이렇게 토양에 쌓이게 되면 결국 이제 토양이 결론적으로 이제 산성화돼요. 그래서 이 양성자라든지 양성자의 문제가 이제 산성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요. 그것을 이제 중화시키기 위한 물질들이 되게 이제 석회 비료잖아요. 아니면 계란 껍질이라든지 칼슘 성분이 이제 그것을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당연히 이제 중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서해안 지역이라든지 해안 지역에 있는 데서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 모래서장에 있던 조개 껍질이 이제 해안가로 날아들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토양들은 또 이렇게 산성화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토양입니다. 끝내달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 수업 내용인 이제 토종과 관련된 수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대표님이 오늘은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목요일은 항상 다른 곳에 수고하셨어요. 수업하시고 또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